회사 다니랴, 집안일 하랴, 장도 보느라 바쁘시죠? 공인중개사 초단기 합격은 경로. 자, 여러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맡은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하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원별 출제 비율을 보시면은 총론에서 3문제 정도, 그리고 감정평가에서 6문제, 또 강론에서 31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별 출제 비율을 보시면 계산 문제는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문제 중에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는 30문제인데 여기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은 PF 대출 부분의 문제가 있고, 아주 쉽게 나온 부분은 5문제 정도, 나머지는 평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겠는데, 저희들은 이 경록 2023년 기본서 각 페이지 100% 출제된 페이지를 기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문제지와 기본서와 더불어 문제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보시면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2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자, 인문적 특성 중에서 용도의 다양성은 뭡니까? 2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자, 있지만 용도의 전환이라든가 합병 분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체크하시고 확실하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건 뭡니까? 협의의 부동산이죠. 그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 협의의 부동산과 광해의 부동산 언급할 때 민법 제99조 1항에 나오는 바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그리고 수요 공급 조절, 그 다음에 시장 정보를 포함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 요소, 자산, 틀렸죠? 생산 요소, 자산, 얘들은 뭡니까? 경제적 측면이죠. 얘들은 경제적 측면이고, 공간, 자연, 얘만 뭡니까? 물리적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기억 보시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자, 물과 관련되죠. 물가 빈자가 나와야 되겠니, 그죠? 바닷가 토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물가 빈자, 빈지.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택지 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입니다. 경사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다. 자,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경사된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이건 법지라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법지, 여기 니은 또 법지 같네, 그죠?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택지 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초지다. 자, 택지에 보면 주거지, 그 다음에 상업지, 그 다음에 공업지가 있죠. 공업지가 있습니다. 얘들 대분류죠. 대분류 내라고 했습니다. 이 대분류 내에서 얘들끼리 뭔가 용도가 이행되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행지라 하죠. 그러면 이행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디귿 이행지. 4번이 정답이네,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얼 보시면 임지지역, 그 다음에 농지지역, 택지지역, 떼끼노 그랬죠. 대분류 상호 간에, 대분류죠. 큰 분류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뭡니까? 바로 후보지죠. 그죠? 아주 두터울 후자입니다. 후보지다. 그래서 정답 4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해당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하는 수요 변화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수요의 증가죠, 그죠? 수요량의 증가를 얘기합니다. 수요량의 증가다 이렇게 보십니다. 수요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요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찾아라 그 얘기.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해당 부동산은 정상제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수요를 줄이겠죠. 그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Y축이 가격이잖아.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양입니다. 양입니다. 자, 우하향의 수요 곡선과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죠. 자, 이때 균형 가격 P스타와 균형 거래량 Q스타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수요자들은 금융 비용 때문에 대출을 많이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죠. 그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DS D-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우측이 아니고 좌측 이동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보완제 가격의 하락. 자, 이 보완제라는 것은 함께 쓰면은 효용이 더 크게 뭘까? 상승하는 것이죠. 커피와 프림. 이거 서로 보완 관계죠. 그러면 부동산으로 본다면 이 대지와 대지와 지상 정착물인 건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대지 값이 떨어지면은 그 위에 짓는 건물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분양가가 하락하면은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했기 때문에 수요량을 늘릴까 줄일까? 늘리겠죠. 그죠? 분양을 많이 받아갈 것이다. 그러면 뒤에서 D2-로 뭔가 우상향,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보다시피 뭐 대체재 수요량의 증가. 그러면 대체재 수요량 증가하면은 대상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죠? 대체재 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틀렸고.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 가격 상승. 얘는 뭡니까?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이 아니고 뭡니까? 동일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틀렸죠. 그죠? 여기서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 보라 그랬잖아. 그 다음 5번에 해당 부동산 선호도의 감소. 선호도가 감소했으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좌측 이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거미집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우리 기본서 143페이지에서 출제된 것입니다. 1번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그랬어요. 그러면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그 얘기죠. 공급이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수렴하겠죠. 그죠? 수렴하죠. 발산형이 아니죠. 발산형이 아니죠. 자,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생산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 가격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증가했죠. 초과 수요가 되겠죠. 여기서. 그럼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럼 가격 올라가니까 또 공급자들이 공급 들어가서 또 나중에 추수할 때 그때는 또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또 가격 떨어질 것이고 결국 이렇게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보시면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와 공급은 모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틀렸죠?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공급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죠. 그죠? 한 시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는 단기에 바로 반응하지만 공급은 보통 한기가 늦게 도착하죠.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공급은 정기의 가격에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요는 단기의 가격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결국 시차가 발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공급이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러면 안 되죠. 모두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이 절대값이 기울기의 절대값입니다. 탄력성이 아니에요. 기울기죠.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다는 거야? 완만하다는 것이죠. 여기는 기울기가 어떻다는 거야? 크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아주 급경사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고 얘가 비탄력적이고 얘가 탄력적이잖아. 그럼 수렴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A 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 함수 P는 마이너스 QD 플러스 40, 공급 함수는 P는 3분의 2 QS 플러스 20이었다. 자, 이후 그랬어요. 이후 수요 함수는 변하지 않고 수요는 그대로요. 공급 함수가 P는 3분의 2 QS 플러스 10으로 변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X축은 수요량이고 Y축은 가격이고 P는 단위 자체가 제곱미터당 10,000원이고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을 언급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아파트 공급량의 증가,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것만 봐도 틀렸죠. 그죠? 증가면은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증가는 무조건 우측이 되죠. 감소는 좌측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자체를 그래프로 그려보더라도 Y축은 P가 되고 X축은 Q가 되겠죠. 우하향의 수요 곡선, 우하향의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의 수요 함수 자체를 보면은 수요 함수 자체를 보면 P는 마이너스 QD 플러스 40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QS 같은 경우는 기존의 3분의 2 QS, 3분의 2 QS, P는 3분의 2 QS 플러스 20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공급 곡선 P는 역시 3분의 2 QS 플러스 10이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이동했네. 그죠?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측으로 평행 이동했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했기 때문에 틀렸죠. 우측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기존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은 22만 원이다. 제곱미터당 22만 원이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 봐야 되겠네. 그죠? 자, 먼저 P는 마이너스 QD 플러스 40이야. 그러면 이 수요량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면 QD는 이렇게 되겠죠. QD는 뭐가 되겠습니까? QD는 마이너스 P 플러스 40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P 플러스 4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 같은 경우에는 QS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면 3분의 2 QS는 뭡니까? P 플러스 3분의 2 QS는 P 마이너스 20이 되네. 그죠? P 마이너스 20이 되네. 그럼 얘를 이제 뭘까? 얘하고 계수값을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는, 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QS는 2분의 3P가 되겠죠. 2분의 3P 마이너스 20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는 2분의 3P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그죠? 2분의 3P 마이너스 30. 그러면 균형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이퀄이 돼야 되겠죠. 이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40은, 마이너스 P 플러스 40은 2분의 3P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30이 돼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P는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5파이가 되겠네. 그죠? 2분의 5P가 되겠네. 그죠? 얘가 이쪽으로 옮기니까 2분의 2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더하면.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나오면 70이 되겠네. 그죠? 70이 돼요. 자, 그래서 OP는 140이 되겠네요. OP는 140이요. 자, 그래서 P는 5분의 140이요. 그러면 520, 58이 40. 그러면 28만 원이 되겠네. 그죠? 22만 원이 아니고 28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또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공급 함수 변화 이후에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12제곱미터이다. 자, 이것도 계산해 봐야 되겠네. 그죠? 이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기존 거는 변함이 없죠. 수요는 변함이 없어요. 수요는 그대로잖아요. 수요는 그대로입니다. 공급 쪽만 변화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수요는 그대로 두고 공급이 변화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3분의 2 QS, 3분의 2 QS는 P-10이 되겠네. 그죠? P-10이 되겠죠. 그럼 여기 역시 계수값을 1로 맞추게 되면 QS는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3P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3P 마이너스 15가 되죠. 2분의 3P 마이너스 15가 돼요. 역시 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퀄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40은
2분의 3p, 2분의 3p 마이너스 2분의 3p, 2분의 3p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2분의 5p가 되겠네, 그죠? 역시 2분의 5p로 똑같습니다. 2분의 5p가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얼마가 됩니까? 55가 되죠. 55가 됩니다. 자, 그래서 5p는 1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됩니까? P는 5분의 110이야. 5분의 110. 그러면 520. 22제곱미터가 되겠네, 그죠? 1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틀렸네, 그죠? 22제곱미터가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4번 보시면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 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은 6만원만큼 하락했다. 맞죠, 그죠? 왜? 앞에 보시면 지금 28만원에서 변화된 이후가 22제곱미터잖아. 28제곱미터에서 22제곱미터로 떨어졌잖아. 28만원에서 22만원으로 떨어졌잖아. 그러면 6만원 떨어진 거 맞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기본서 101페이지와 123페이지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X축은 수요량이고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자, 1번 보시면 가격이 변화하여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가격이 변화했다. 가격이죠. 이렇게 가격, Y축이 가격이잖아. 근데 수요량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뭐 Q스타로서 수요량이 그대로 있다.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그죠?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이거는 완전 비탄력이잖아. 그게 수요의 탄력성 자체가 어떻다는 거야? 제로다. 그 얘기죠.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해야 되겠죠. 탄력적이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보시면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커서 1보다 큰 값을 가진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뭡니까? 탄력적이죠. 1보다 크니까. 이건 분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잖아. 공급량의 변화율이잖아. 이거 역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분수잖아. 분수는 1과 비교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공급량의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탄력적이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탄력적이라 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면 완전 탄력적이다. 아니죠. 탄력성이 제로이면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율 자체가 없다 그 얘기예요. 거기 제로다 그 얘기예요. 기존하고 똑같이 변화율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로면은 역시 얘가 공급의 탄력성으로 바꾸게 되면 공급의 탄력성은 제로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아주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떨까?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죠. 탄력적이라 했기 때문에 틀렸죠. 비탄력적이다. 5번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이거 완전 비탄력이네, 그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이다. 수직선이면 탄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양의 변화를 주지 못하잖아. 전혀 변화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서 여러 페이지 걸쳐서 나오는데 94페이지와 97페이지, 113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것입니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부동산은 정상제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1번 보시면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 수요량이다. 맞죠, 그죠? 동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을 가져오는 것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원인입니다. 2번 부동산의 공급량과 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공급 함수이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죠. 그러니까 Y축이 가격이 X축이 양이면 우상향의 비례관계잖아. 가격이 올라가면 양도 늘어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양도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비례관계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했다. 틀렸죠? 그죠? 수평이죠? 이것도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뭘까? A 기업이 예를 들어서 사탕을 100원 할 때 10개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B 기업 같은 경우는 사탕이 100원 할 때 2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두 개 개별 기업을 합한 양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수요 곡선은 결국 100원 할 때 30개의 물량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30개의 물량이 쏟아진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Y축이 가격이 X축이 양일 때, 지금 100원일 때 10개잖아. 그죠? 100원일 때 10개다. 100원일 때 10개 생산되는 것이고, 요게 이제 A 기업이야. 그 다음에 이제 B 기업 같은 경우는 100원 할 때 몇 개입니까? 100원 할 때 20개죠. 100원 할 때 20개다. 100원 할 때 20개. B 기업. 100원 할 때, 얘는 100원 할 때 10개고, 얘는 100원 할 때 20개입니다. 20개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는 100원일 때 30개가 된다. 그 얘기야. 30개가. 이렇게 완만하게 그랬죠. 30개가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X축을 합한 것이죠. 수평이잖아. 그죠? 수직으로 합한 게 아닙니다. 이거 수평이잖아. 수평을 합한 것이잖아. 10 더하기 20 하니까 30이잖아.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죠?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기본서 567페이지에서 출제된 것으로서 1번 보시면 Tn의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의 차이에, 비옥도 얘기하면 누굽니까? 비옥도 얘기하면 리카르도죠. 그죠? 이미 여기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설, 이것도 제가 강조했던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마샬의 준지대설에 따르면, 그러죠. 지대는 뭡니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주한테 주는 것이죠. 경제적 가치죠. 그죠? 지불하는 경제적 가치예요. 근데 지대는 아닌데 지대로 보는 것이죠. 토지처럼 수명이 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 바로 기계나 기구들이에요. 얘들은 내구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토지에 비하면 수명이 짧다 보니까 토지의 영속성에 비한다면 얘들은 일시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자, 그렇지만 상당한 내구성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대에 준한다 해서 준지대에 속합니다. 이게 마샬이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리카르도, 이거 차액 지대설 맞죠? 그죠? 볼 거 없죠. 그 다음 4번 마르커스는 뭡니까? 소유권이 결국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최열등지라 하더라도 지대를 달라 하면 줘야 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죠. 발생합니다. 달라면 줘야 돼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서 통건자 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제가 이거 강조했던 것이죠. 뭡니까? 중전 저 고통을 어찌하리로 그랬죠. 중전 저 고통을 어찌하리로 5개 지대라 했잖아요. 통건자 지대 가장 외곽 맞네. 그죠? 1번이 정답이잖아. 그럼 이런 거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X와 Y지역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지역에 지금 지역이 2개입니다. 얘만 본다 그 얘기입니다. X지역의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는 몇 개냐? 기반 산업이 되려면
이 로케이션 코션트, 즉 LQ가 1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LQ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 전체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의 국가 전체 뭡니까? 특정 산업이죠. 그죠? 특정 산업의 고용자 수에. 그러면 여기는 분자는 뭐가 됩니까? 이 번분수에서 위에 분자 쪽에서의 이 분모는 뭐가 됩니까? 특정 지역이죠. 그죠? 특정 지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의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이런데 말려들면 잘못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걸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이 5개 산업에 대한 LQ를 구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뒤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풀어보면 지금 A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 전 산업의 고용자 수가 얼마입니까? 540이죠. 540이에요. 그리고 X 산업이기 때문에 X 지역이기 때문에 320이 되겠죠. 320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 산업, 자, X 지역의 A 산업, 특정 산업이죠. 그러면 여기 80명 중에 30이죠. 80분의 30이 된다. 그 얘기. 자, 이렇게 되면 320 곱하기 80분의 540 곱하기 얼마입니까? 540 곱하기 30이 되겠죠. 540 곱하기 30이 될 것이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540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16,200이야. 16,200이 나와. 그 다음에 320 곱하기 80을 하게 되면 25,600이 나와요. 25,600이 나와요. 그럼 얘를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6,200에다가 25,600을 나누게 되면 이거는 0.63이에요. 0.63이에요. 그럼 이거는 기반 산업이 아니네. 그죠? A 산업은 기반 산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B 산업 한번 봅시다. B 산업도 한번 보자. 자, B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밑에 거는 똑같죠. 그죠? 밑에 거는 똑같습니다. 얘만 바꿔주면 되죠. 90분의 50이 되죠. 90분의 50이 돼요. 90분의 50. 그러면 얘 곱하면 되죠. 그래서 320 곱하기 90분의 540 곱하기 50이 됩니다. 540 곱하기 50이에요. 자, 그래서 540 곱하기 50 하면은 얼마냐 하면은 27,000이에요. 27,0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320 곱하기 90을 하게 되면 28,800이 나와요. 28,8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보나마나 그죠? 이거는 1도 안 되겠네. 그죠? 뻔하죠. 그죠? 본래는 할 거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해봅시다. 일단 계산은 27,000 나누기 28,800을 하게 되면 0.93이에요. 0.94 정도 됩니다. 반환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도 B산업도 기반 산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산업으로 가봅시다. C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위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C산업. 자, C산업 같은 경우는 110분의 얼마입니까? 110분의 60이 되겠죠. 6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역시 320 곱하기 110. 그 다음에 540 곱하기 60이 됩니다. 540 곱하기 60. 자, 그래서 540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 32,400이 나옵니다. 32,400이고, 그 다음에 320 곱하기 114를 하게 되면 36,480입니다. 36,480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나누게 되면 32,400을 본래는 이거 볼 필요가 없죠. 그죠? X 해야 됩니다. 볼 거 없잖아요. 분모가 더 크니까 1 이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36,480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0.89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산업도 아니네. 그죠? 이거 가만 보면 이 산업까지 하게 만들어요. 아마 끝에 가서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은 뒤로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D산업 보면은 120분의 100만 바꿔주면 되죠. 120분의 100이에요.
그러면 320 곱하기 120. 그 다음에 540 곱하기 100이죠. 그죠? 540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대로 해보면 얘는 54,000이 될 것이고 얘는 320 곱하기 120입니까? 320 곱하기 120이죠. 그러면 38,400이에요. 38,400. 얘는 54,000이죠. 위에가 54,000이고 밑에가 38,400이니까 얘는 1 이상 나오겠네. 그죠? D산업은 1 이상 나옵니다. 54,000 나누기 38,400이요. 그러면 1.4가 나와요. 1.4. 그래서 얘는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이 산업 한번 봅시다. 자,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이 산업 같은 경우는 140분의 80이에요. 140분의 80이에요. 그러면 320 곱하기 140분의 540 곱하기 80이 됩니다. 540 곱하기 80이에요. 그러면 540 곱하기 80을 하면 43,200이 나와요. 43,20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0 곱하기 140을 하게 되면 44,800이 나와요. 그럼 이거 보려면 하나 분자가 더 작잖아. 그죠? 1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역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D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허프 모형을 활용하여 점포 A의 월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착오에 의해서 공감 마찰 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올바르게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잘못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허프 모형 그러면 수영장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포들에 대한 어떤 점포까지의 거리의 람다성이죠. 그죠? 특정 점포. 여기는 또 다른 다른 점포들의 점포까지의 거리의 람다성 이런 거 다 해줘야 되겠죠. 그죠? 위에는 해당 점포의 면적이 되겠죠. 해당 점포의 면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특정 요 면적 요 부분만 여기 그대로 올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죠? 기본서 공부할 때. 그러면 이 식에다 그대로 차례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올바른 마찰 계수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제일 먼저 점포 A 같은 경우는 X지역 거주지로부터의 거리가 5km. 그러면 5의 제곱이 되겠네. 그죠? 5의 제곱분의 면적은 750입니다. 750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또 다른 점포 B 점포 있네. 그죠?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분의 2,500입니다. 2,500이에요. 더하기 그 다음에 5의 제곱이네. 그 다음에 500이 되겠죠. 면적 500. 자, 여기서 점포 뭐라 했습니까? A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만 그대로 올려주면 되잖아요. 얘만 그대로 올려주면 돼요. 계산해서. 자, 그러면 이거 역시 계산해 보면 자, 750을 5, 25잖아요. 750 나누기 25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0이 나와요. 30. 그럼 이거 30 올려주면 되겠죠. 얘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25가 되겠네. 그죠? 2,500 나누기 100이잖아. 그러니까 25가 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얘는 20 되겠네. 그죠? 500 나누기 25니까 20이 되잖아. 자, 그러면 전체는 얼마입니까? 이거 합하면은 20 맞죠? 그래서 45, 75가 되네. 그죠? 얘는 30이고. (0.4) 네. 그죠? 0.4. 0.4면 40%네. 그죠? 0.4는 40%잖아.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이 10,000명이야. 그러면 10,000명에다가 40%를 곱하게 되면 0.4를 곱하게 되면 4,000명이 되겠죠. 4,000명이죠. 그죠? 4,000명이에요. 4,000명이에요. 그리고
월 1인당 점포 소비액은 30만원이에요. 30만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억 2천 나옵니까? 30만원이니까 30만원 곱하기 4천 명을 하면 12억이 나오네. 그죠? 12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걸 구하게 되면, 잘못된 걸 하게 되면 여기는 그대로 똑같이 가면 되겠죠. 그죠? 제곱을 하지 않죠. 마찰계수 잘못 적용한 게 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5의 제곱이 아니고 5의 1승은 똑같잖아. 5잖아. 그죠? 5분의 750. 5분의 750 더하기 또 뭡니까? 10분의 250 더하기 뭡니까? 5분의 얼마입니까? 500. 분의 얘만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얘만 올라가면 되잖아. 그러면 750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150이요. 여기 그대로 150을 올려주면 되는 거야. 150을 올려주면. 자, 그러면 5, 10, 5니까 20이네. 그죠? 여부터 봅시다. 일단, 여기가 150이고, 150 더하기 150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요게 25가 나오죠. 250이니까 여기는 2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1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75네요. 275분에 얘는 30이 되잖아요. 아까 30이 됐죠. 그래서 30 나누기 275 하게 되면 10%네. 그죠? 자, 올바르게 했을 때가 지금 12억이 나왔습니다. 12억이 나왔어요. 잘못됐을 때 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는데. 잘못 적용했을 때 5분의 750 더하기 10분의 2500 더하기 5분의 500이요. 그러면 750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150이에요. 150. 아까 30을 했는데 잘못했네. 그죠? 요게 150 나오죠. 그리고 요게 250 나오겠네. 그죠? 2500이니까 2500 나누기 10이니까 여기가 250이에요. 그 다음에 500 나누기 5니까 여기는 100이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요게 400, 500이네. 밑에 거는 500이죠. 500분의 얼마입니까? 150이잖아. 그래서 150을 500으로 나누게 되면 0.3이에요. 그럼 30%네. 그죠? 30%면 10,000명에다가 30% 곱하면 3,000명이잖아. 10,000명에다가 0.3을 하면은 3,000명이잖아. 그러면 3,000명에다가 인당 아까 30만 원을 했죠. 그죠? 여기서 30만 원 했잖아. 소비액이. 30만 원을 곱하는 거야. 자, 그래서 30만 원을 곱하면 됩니다. 3,000명에다가.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9억이 나와요. 9억. 그러면 아까 12억하고 9억의 차이가 3억이죠. 그죠? 자, 올바르게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잘못 추정한 점포 A 월 매출액보다 얼마 증가했습니까? 9억에서 12억이 되었으니까 3억 증가했네. 그죠? 3억 증가했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최소 비용 지점은 최소 운송비 지점 그리고 최소 노동비 지점
그 다음에 집적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비용선은 비용이 같다 그 뜻이죠. 같을 등자입니다. 등비용선은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노동비는 들어가지 않죠. 그죠? 추가 운송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것입니다. 추가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최소 요구 범위입니다.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이건 뭡니까? 최소 요구치라 해야 되죠. 그죠? 최소 요구치라 해야 됩니다. 얘는 최소 요구치다. 자, 2번 최소 요구치네.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에. 이거는 도달 거리 또는 도달 범위라죠. 도달 거리 또는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배우지. 배우지는 중심지에 의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이야. 뒷배자죠. 등배자라고도 하잖아. 그죠? 등배자 뒤후자 땅지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걸 찾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뭐 지방세 취득 단계 뭐 이런 거 쭉 제시해 놓고 이럴 때는 보기 문항을 봐야 되겠죠. 취득세와 재산세는 기역, 미음, 시어세에 해당된다. 기역 봅시다. 지방세. 둘 다 지방세 맞습니다. 그 다음 미음. 미음을 보면 보유 단계다. 취득은 얘는 취득 단계잖아. 얘는 보유 단계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네요. 2번 취득세는 기역, 디귿세, 종합부동산세는 니은, 미음에 해당하고. 자, 취득세는 기역, 디귿. 기역 맞죠? 그죠? 시도세잖아. 이건 취득 단계 맞네. 그죠? 그 다음에 종부세는 국세죠. 니은 맞네. 그 다음에 미음 보유 단계 맞습니다. 해당하고 공통점은 비업에 해당된다. 비업 뭡니까? 물건별 과세 표준에 과세한다. 틀렸죠. 그죠? 취득세는 물건이 맞지만 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시어세에 해당돼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재산세는 기역, 비업에 해당되고 재산세 기역, 지방세 맞죠?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지방세고. 그 다음에 물건별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과세다. 맞죠? 그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뭐 선박, 항공기 이런 거 들어가죠?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국세죠? 니은 맞고, 그죠? 시엇.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에 대한 과세다. 인세 맞죠? 그죠? 해당하고, 공통점은 미음에 해당된다. 미음, 보유 단계다. 맞죠? 둘 다 보유 단계네. 4번 볼까요? 양도소득세는 니은에 해당된다. 맞죠? 국세죠. 재산세는 기업, 지방세에 해당되고 공통점은 미음 시업에. 미음 뭡니까? 보유 단계. 아니죠. 이거는 양도 단계잖아. 얘만 보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니은, 국세. 국세는 맞죠? 그 다음 미음, 보유 단계. 틀렸죠? 보유 단계, 종합부동산세만 보유 단계잖아.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그랬어요.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뭐 지금 한 2회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택지 소유 상한제. 그러니까 이건 위헌 판결이 나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토지 초과 이득세도 실행하고 있지 않고 그죠? 위헌 판결 났죠. 부동산 실명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 종부세도 시행하고 있죠. 국세고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전매 제한 또 주택법에서 전매 제한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지세는 시행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3개를 제외하고 나면은 3개 기역, 디귿, 이응 않는 거
그러면 2번이 되겠네, 그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 실패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 실패 때문에 개입을 하죠. 1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기, 저소득층 주거 문제라든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맞죠? 그죠? 2번 부동산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서는 공공재의 존재라든가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든가 정보가 비대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죠.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토지 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직접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가지고 있다가 필요로 할 때 직접 공급자 역할도 할 수 있죠. 그죠? 4번 보시면 토지 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 비율, 개발 부담금은 부동산 시장의 직접 개입 수단이다. 간접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정책이라든가 조세정책을 이용한 것은 간접 개입 수단입니다. 그래서 얘도 기본 강의할 때 아주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투자 안에서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뭡니까? 일단 분자가 순수익이 나와야 되죠. 순수익이 나와야 되고 얘는 뭡니까? 얘는 요구 수익률이 들어가야 되겠죠. 투자 가치니까. 자, 그래서 순수익은 지금 4,500만 원 나왔네. 그죠? 4,500만 원이. 요구 수익률은 뭡니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인플레가 예상되면 인플레 할증률까지 포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은 9%네. 그죠? 9%. 그러면 9%니까 9, 5, 45. 이거는 뭐 5억이네. 0.09로 나누니까. 그죠? 5억이 되겠죠? 확인해 볼까? 자, 4,500만 원. 나누기 9%입니다. 그러면 5억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주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2023년 기본서 268페이지와 322페이지, 325페이지에 걸쳐서 출제한 내용입니다. 기억 보시면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자, 주거기본법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쉽게 해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임대료 보조 정책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게 있죠. 증가시켜주겠죠. 시장 임대료를 높인다. 증가시켜주니까. 그래서 리얼이 틀렸네. 그죠? 그 다음에 미음에 보시면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겠네. 그죠?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수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음 또 틀렸네요. 그래서 리얼 미음. 기억이나 디귿 한번 봐야 되겠네.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 인정하고 있지 않다. 있습니다. 기억이 틀렸네. 그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얼, 미음이 들어간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기본서 3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억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라는 단어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전세라는 단어 들어간 거 찾으면 되는데, 그죠? 여기 전세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리얼을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랬어요. 취득한다는 것은 사들이는 것이잖아요.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러면 사들이는 민간임대주택 2번 아니면 5번이잖아요. 장기전세. 전세라는 단어 2번 들어가는 거 상식적으로 안 나오겠죠. 그죠? 매입이잖아. 취득이니까.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경록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